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일주일 동안 읽은 책 2주에는 3권을 읽었는데 대체로 다크합니다. 바로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책은 양들의 침묵. 심리 스릴러 레전드라고 불리는 이 작품 드디어 읽어보았습니다. 1983년 FBI 연수원에 소속된 클라리스 스탈링은 크로포드 부장으로부터 호출을 받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그의 모습은 수척해 있고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죠. 지금 한창 날린 그 사건 때문이겠지? 바로 버팔로 빌이라고 불리는 연쇄살인범 때문입니다. 무려 5명의 여성 시신이 하천에서 발견되었고 부분적으로 살가죽이 벗겨진 채였죠. 하지만 클라리스는 의아해합니다. 나는 고작 연수생인데 대체 왜 나를 불렀지? 크로포드 부장이 말합니다. 자네 상위 15%에 든다고 심리학, 범죄학 전공의 상담사 자격증까지 있고 자네에게 줄 임무가 있네. 그 임무란 현재 구금 중인 유명한 연쇄살인범을 만나 심리적 프로파일링을 위한 면담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누굴 만나면 되죠? 정신과 의사 한니발 렉터. 9명을 살해한 천재적인 식인종? 한니발 렉터? 클라리스는 직감합니다. 버팔로 빌을 잡기 위해 한니발 렉터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그는 실력 있는 정신과 의사이기도 해. 조심해. 수감소에 도착한 클라리스. 담당자는 다시 경고합니다. 새창살에 손대지 마세요. 예전에 방심했다가 간호사의 턱을 부수고 혀를 잘라먹었죠. 드디어 마주한 렉터. 그의 첫 마디부터 클라리스는 뒤흔들립니다. 에비안 크림을 쓰고 레르디탕 향수를 쓰네. 연수생을 보내다니. 크로포드 부장이 바쁜가 보군. 아, 버팔로 빌 사건 때문에 널 보냈군. 렉터는 클라리스의 말투, 표정, 태도, 심지어 향수까지 꿰뚫어 봅니다. 자네 어머니처럼 살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군. 평범해지는 게 무섭나 보네. 아니, 사건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클라리스는 방어를 하려고 하나? 실수하지 마. 우린 상호 예의를 지키며 지금 신뢰를 구축 중이잖아? 자네 어린 시절 이야기 먼저 들어보지. 어쩔 수 없이 클라리스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이게 누구의 면담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곧 발렌타인이니 선물을 주지. 내가 일전에 죽여서 먹었던 라스페일의 차를 찾아봐. 그렇게 위치가 바뀐 오싹한 면담을 끝낸 후 클라리스는 렉터가 준 실마리를 따라 연쇄살인범 버팔로 빌을 추적해 나갑니다. 하지만 잊으면 안 되겠죠? 한니발 렉터도 연쇄살인범이라는 사실. 그가 진심으로 돕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살가죽을 벗기는 이 미친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범은 대체 누굴까요? 정말 스릴 넘치는 전개의 막 숨까지 조용히 쉬게 됩니다. 괴물성 그리고 인간성의 경계를 다룬 이 심리 스릴러 강력 추천합니다. 명작은 명작이다. 사실 영화도 너무 유명한데 제가 감당 못할 것 같아서 본 적이 없거든요. 또 렉터 한니발을 다룬 책이 이어서 나왔다는데 혹시 읽으신 분 계실까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책 속의 책 이야기. 이 한니발 렉터 박사가 수감소에 gat혀 있으면서 머릿속에 든 방대한 지식을 휘젓고 생각해내는 것만으로 막 즐거운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실 낙원의 저자 존 밀턴은 맹인이었지만 그의 상상력에는 한계가 없었지. 내 머릿속도 마찬가지고. 실 낙원. 제가 최근에 구매한 책이죠? 그 강아지 크로미 씨 읽었던 책. 읽으라는 게시가 또 내려왔다. 또 저자가 맹인이라는 걸 몰랐어요. 밀턴은 고된 업무로 1652년 실명했다. 얼마나 일을 시켰길래. 이 책도 얼른 읽어보고 싶습니다. 다음 책은 체스 이야기. 1940년 제2차 세계대전 시기 뉴욕에서 부에노스 아이레스로 향하는 크루즈 위가 배경입니다. 주인공에게 친구가 다가와 말합니다. 헤이! 첸토비치가 우리 크루즈에 탔대! 미르코 첸토비치? 월드 체스 챔피언? 주인공은 신분에서 봤던 첸토비치의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고아가 되어 신부에게 키워졌지만 너무 아둔하여 어떤 교육도 따라가지 못했던 소년. 얘는 답이 없다. 신부는 포기 직전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신부가 지방경찰과 체스를 두던 중 급한 일이 생겨 자리를 비웁니다. 체스판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소년에게 경찰이 농담을 건네죠. 끝까지 더 보고 싶니? 소년은 끄덕이죠. 그리고 게임 결과 경찰이 이 문맹 소년에게 졌습니다. 그렇게 소년 첸토비치는 자라서 세계 챔피언이 되고 여전히 문맹이지만 돈 욕심만큼은 파렴치할 정도로 많습니다. 다시 크루즈 위, 주인공은 첸토비치와 체스를 겨뤄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첸토비치는 철통방어. 니꺼짓게? 그래서 주인공은 전략을 짭니다. 첸토비치가 크루즈 위에 있다는 소문을 내고 이제 돈으로 유혹해보자. 결과는 첸토비치와의 체스 약속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여러 명 대 첸토비치 동시에 게임을 둡니다.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모아 한 수를 두고 배를 올리면 첸토비치가 휙 와서 휙 한 수 두고 그래도 계속 집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이때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맙소사 거기에 두면 안 됩니다. 한 신사가 개입합니다. 그리고 판세가 뒤바뀝니다. 첸토비치는 점점 진지하게 게임에 임하고요. 땀까지 뻘뻘 흘립니다. 하우, 이게 무슨 일? 그런데 이 신사, 체스판 앞에 한 번도 앉아본 적이 없는 자입니다. 세계 체스 챔피언을 이기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어서 이 신사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신사의 말 중 체스의 진짜 매력은 서로 다른 두 개의 뇌가 각자의 전략을 짜 나간다는 점이죠. 두 개의 뇌? 체스를 몰라도 정말 즐길 수 있는 짧은 소설입니다. 츠바이크는 나치의 탄압을 피해 망명한 유대인인데요. 이 소설을 통해 나치의 심리전과 억압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내면의 자유와 정신적 균형을 잃었을 때 얼마나 쉽게 전체주의적 사고에 빠지고 인간성을 상실할 수 있는지 재밌게 알려주는 소설입니다. 그리고 저는 나치즘을 비판하거나 조명하는 문학을 좋아하거든요. 같은 취향의 분이시라면 더 재밌게 즐기실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소설을 읽게 된 계기가 지니님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 극찬했던 츠바이크의 에세이 어두울 때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에세이를 읽기 전에 우선 소설 한 권 읽어보자 해서 시작했던 책인데 저 요새 츠바이크 소설만 내리 읽고 있습니다. 그만큼 재밌다. 이 에세이도 얼른 읽어보고 싶네요. 마지막 책은 도스토옙스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대반전, 가난한 사람들이 데뷔작이거든요. 제가 저번에 지하로부터의 수기를 읽고 지필손으로 모조리 다 읽겠다 결심했잖아요. 문학적으로 정점을 찍은 이 대작, 쉽게 읽히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책 술술 읽힙니다. 그래서 도스토옙스키 고민 중이시라면 입문작으로 추천합니다. 바로 책 속에 19세기 중반 러시아의 이전 소도였던 상트페테르부르크가 배경입니다.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하층민은 관료제에 소외되고 가난에 허덕였습니다. 이들의 절망감을 그린 작품이고요. 서간체 교환 편지의 형식으로 쓰였는데요. 주인공 마카르는 50대로 보이는 하급 관료? 매우 가난하지만 마음은 따뜻합니다. 또 다른 주인공 바렌카, 어릴 적 부모를 여의었고 가난에 허덕이지만 문학을 매우 사랑하는 20대 여성입니다. 이 둘은 먼 친척인데 길 건너편에 살면서 편지를 매일같이 주고받습니다. 바렌카가 새로운 거처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마카르가 도움을 주면서 이 편지 교환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둘이 물질적 빈곤은 공통으로 갖고 있으나 정신적 빈곤에는 격차가 있습니다. 우선 바렌카는 문학에 대한 사랑이 남다릅니다. 푸시킨 그리고 고골 같은 작가를 사랑하죠. 책을 읽으며 새로운 사상과 새로운 느낌들이 거센 물결처럼 한꺼번에 가슴속으로 밀려 들어왔다. 나는 점점 더 깊이 그 낯선 느낌에 빠져들었고 그 느낌은 점점 더 달콤하게 내 영혼을 뒤흔들어 놓았다. 반면 마카르는 삼류 소설을 즐겨 읽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마치 꽃과 같답니다. 그의 책 한 페이지 한 페이지로 꽃다발을 만들어도 될 겁니다. 이렇게 삼류 소설을 막 찬양합니다. 그리고 문학에 대해선 표면적인 감상에만 머물죠. 문학? 그림? 거울 같은 거라던데요? 뭐 욕망이니 비평이니 그런 거? 다 모임에서 들은 이야기예요. 거기서 전 한마디도 할 수 없었죠. 그리고 점점 자기 연민에 빠져듭니다. 창피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인 것 같아요. 요즘은 멍청이처럼 잠만 자요. 차라리 글을 써볼까요? 종이 한 장 써내는 일이 뭐가 그렇게 힘들겠어요. 작가들은 돈도 잘 벌던데요? 문학의 힘을 통해 현실을 넘으려는 바렌카. 역으로 자기 연민, 자기 혐오에 눌려 현실에 짓눌리는 마카르. 둘 다 너무 가난하지만 정신적으로는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렌카는 곧 마카르의 상황을 알게 됩니다. 하숙비도 밀리고 옷 사입을 돈도 없고 술 취한 채 거리를 떠도는 그 모습 말이죠. 바렌카는 이렇게 꾸짖습니다. 나의 친구시여,
불행은 전염병입니다. 불행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서로 전염되지 않도록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옛날에 검소하고 조용하게 사셨을 때는 겪어보지도 못했을 불행을 이제 제가 당신께 가져다 드리고 말았군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들킨 막갈의 내면은 점점 무너집니다. 부디 너무 나무라지는 말아주십시오. 제 가슴속은 번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까다로운 법이죠. 선천적으로 그래요. 사랑, 연민, 자기 혐오가 얽힌 이 관계,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여기서도 책 속에 책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고골의 외투! 제가 외투를 아직 안 읽어보았는데 도스토옙스키는 여기서 고골을 샤웃아웃합니다. 아야! 아야! 외투가 관료주의의 비인간성을 비판하는 작품이라 분명 바렌카는 좋은 의도로 이 책을 건넸는데 막가르는 책을 읽고 분노합니다. 소설 속 본인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하급 관료의 이야기에 꽂힌 거예요. 도대체 그런 글을 왜 쓴답니까? 그런 게 왜 필요하대요? 이런 책이 나오면 독자 중 누군가가 외투라도 하나 장만해 준답니까? 한 개인의 사회생활과 가정사가 문학작품에 실려 인쇄되고 사람들에게 읽히고 비웃음을 당하고 도마 위에 올라가 이리저리 해부되고 있잖아요. 이젠 한 발짝도 못 나가겠어요. 본인이 외투 속 주인공과 다를 바 없는 인물임을 깨닫고 자존심에 상처를 받습니다. 이 책을 읽을 때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었습니다. 물질적 빈곤, 정신적 빈곤, 무엇을 택할 것인가? 막가르와 바렌카의 선택을 비교하면서 읽는 재미가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모순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도스토옙스키는 여성을 어떻게 그렸을까? 이 책에서 바렌카는 단순히 사랑의 대상이나 서사의 장식물이 전혀 아닙니다. 19세기 러시아에서 여성에게 주어진 좁은 기회의 한계, 그 사회 구조를 비판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스토옙스키는 문학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 문학의 사명은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던 도스토옙스키. 문학이 현실을 어떻게 담아내야 할까? 그의 고민이 곳곳에 묻어나는 작품입니다. 복잡한 인간의 내면을 그리며 사회를 고발하고 그리고 문학적 구원을 소중히 여겼던 도스토옙스키의 데뷔작 Try 재밌게 읽었습니다. 출간 순으로 다음 작품은 변신이던데 주문했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다크한 3권의 소설을 읽은 한 주였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그럼 다음 책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안녕 뿅 빠이 빠이.